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7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합니다. 거기다 싫으면 나가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황당하죠? 분노가 치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협박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2026년 봄 워싱턴 DC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금액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말도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두고 ATM이라는 표현까지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현금 인출기. 필요할 때 돈만 뽑으면 된다는 거죠. 70년 동맹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항해 성명도, 긴급 기자회견도, 외교부 장관의 언성 높은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침묵을 굴복으로 읽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1953년 이후로 70년 넘게 한국은 미국이 압박하면 결국 서명하는 나라였습니다. 방위비 협상, 무역 협상, 환율 문제. 어디서든 마지막에 고개를 숙인 건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판 위에 서 있는지를. 협박 카드를 꺼내든 순간 사실은 자신들이 덫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CIA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냉전의 끝자락부터 9.11 이후 중동의 혼돈까지, 소련의 붕괴부터 중국의 굴기까지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 세계를 읽어왔습니다. 급변 사태를 먼저 읽고 동맹국의 내구성을 평가하고 어느 나라가 압박에 무너질지를 예측하는 일을 30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놓인 안보 의존 국가, 경제력은 있지만 전략적 자율성은 제한적인 나라, 결정적 순간엔 결국 워싱턴의 뜻을 따르는 파트너. 그게 제 30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무너진 건 책상 위에 놓인 한 묶음의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집행 내역, 지난 20년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숫자를 확인하려고 펼쳤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실제 국방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방비 지출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설계도였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ATM 취급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비의 2배, 캐나다보다도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한국이 개발한 건 미국산 무기의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독자 체계였습니다. 독자적인 전술 통신 네트워크 링크 -K, 독자 개발 요격 시스템, L-SAM, 그리고 독자 설계 전투기 KF-21 보라매, 독자 개발 잠수함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방어용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의 통제권 밖으로 나갈 출구를 20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한 층씩 뚫어온 겁니다. 특히 KF-21 보라매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4.5세대 이상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유럽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한국.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부터 레이더, 항전 장비까지 독자 기술로 올리는 그 벽을 한국이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걸 미국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얕봤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관이 파일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미국의 AI 패권을 떠받치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공급망이 사실상 한국 기업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공급망 의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엔비디아의 GPU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열광하는 그 칩, 데이터 센터마다 수천 개씩 쌓아두고 있는 그 장비. 미국이 AI 패권을 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 기술의 핵심 부품.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없으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뿐이죠. 그리고 그 HBM을 만드는 곳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하면 90%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10%를 두고 전 세계 나머지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젠슨 황이 서울에 와서 우리는 한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팩트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등 돌리는 순간 미국의 AI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첨단 무기 생산 라인도 멈춥니다. 스마트 폭탄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무인 드론을 제어하는 칩도,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전부 공급망이 끊깁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침묵한 겁니다. 협박이 필요 없었습니다. 카드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K방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했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K9 자주포 한 대가 폴란드 평원을 달리고 K 전차가 루마니아 기갑부대에 배치되는 광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당시 유럽 국방 시장은 미국과 독일이 양분하던 세계였습니다. 그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려면 2022년 2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유럽 전역의 국방부 장관들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지정학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버틸 무기가 제때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럽 국방 관계자들이 발견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에 주문을 넣으면 납기가 8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실제 무기가 부대에 배치되기까지 8년. 그 8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만에 이 정도 지형을 바꿔놓았는데 8년이면 유럽 전체 안보 지형이 몇 번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완벽한 성능으로. 폴란드가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 계약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납품 후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날아옵니다. 현장에서 고쳐줍니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녹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옵니다. 유럽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납기는 한국의 종교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납기 준수의 역사가 만들어낸 평판입니다.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을 가져다 주는 문화. 그게 방산 수출 현장에서도 그대로 발휘된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파트너를 얻었다. 그 말 한마디가 K방산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인력을 훈련시켜주는 방식. 미국 방산 기업이 절대 해주지 않던 것들을 한국은 기꺼이 해줬습니다. 자,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겠습니다. 14조 원을 요구하며 큰 소리치던 미국 대표단이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당신들이 을이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으니까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 앞에서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앉아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전략자원 협력 현황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얇은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얇은 문서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 경우 우리도 미국의 AI 인프라와 방산, 생산 라인에 공급되는 핵심 반도체와 소재 수출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HBM 공급 계약 갱신 일정과 첨단 소재 수출 허가 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귀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국 대표단은 즉각 알아챘습니다. 문서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HBM에 의존하는 미국 방산 프로그램 목록, 공급 중단 시 생산 지연이 예상되는 첨단 무기 시스템 목록, 그리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 최소 5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대표단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흑빛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협박을 하러 온 자리에서 자신들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그 자리에서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꺼낸 건 기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방위비 14조 원을 받아내러 갔다가 파트너십 유지를 구걸하고 돌아온 겁니다. 을이 갑이 되는 순간 그것도 단 한 번의 고성도 없이 얇은 문서 한 묶음으로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30년 분석 인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한국이 ATM이라고 불릴 때 정작 ATM 기계를 만드는 반도체를 쥐고 있는 쪽이 한국이었다는 것을. 근데 사실 가장 놀라운 건 무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엔 이 나라의 경제 재건에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땅도 좁고 게다가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폐허가 된 나라.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돈이 없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독일로 갔습니다. 간호사로 광부로 독일 탄광 지하 100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8시간 석탄 가루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거기서 번 돈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들이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대엔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지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면서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오일머니가 한국중화학공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엔 구미, 울산, 창원공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라인이 돌아갔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눈이 나빠지도록 전자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손이 닳도록 수출용 제품에 실을 끼웠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월급을 아껴서 자식 학원비를 댔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야 한다는 말을 수백만 명의 부모가 수백만 번 반복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밤새 공부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공장에서 불량률을 0.001%까지 낮추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22년째 포신을 닦아온 어느 베테랑 기술자가 웃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설계도로 만든 무기야. 그 굳은 살 박인 손이, 그 웃음이, 그게 대한민국의 진짜 국방력입니다. K2 전차도, K9 자주포도, KF-21 보라매도, HBM도 전부 그 손에서 나온 겁니다.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길을 걸어온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반도체를 배우던 나라에서 세계 AI 패권의 열쇠를 쥔 나라로, 이제 그 나라를 아무도 ATM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못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실력으로,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로, 선언이 아니라 납기로 증명해온 나라.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일 탄광 아래에서, 중동 사막에서, 구미공단 새벽, 불빛 아래에서 흘린 땀이 층층이 쌓여 만든 나라입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